GPL 채권은 이런 겁니다. 돈 빌려주고 연 8% 이자 받는 거죠. GPL 채권에서 가장 많이들 하시는 질문인데, 안녕하십니까. 목돈 관리 전문기업 행센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GPL 채권 연 8% 금융월세 받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아마 저희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께서는 GPL 채권이 굉장히 익숙하시고 실제로 활용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오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벤처 투자를 알아보시다가 저희 회사를 알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GPL 채권이 굉장히 낯설고 생소할 수 있으시거든요. 이제 벤처 투자하면은 이게 GPL 채권으로 운영이 돼서 그래서 이자도 줄 수 있고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근데 GPL 채권을 아직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GPL 채권은 이런 겁니다 라고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내용, 큰 골자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지만 이 기본 골자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GPL 채권 나 처음 들어보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실 텐데, 그럴 만한 이유가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시장 논리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제가 GPL 채권을 여러분이 그동안 모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 영상에서 정말 낱낱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내가 모를만 했네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GPL 채권의 가장 큰 점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위에 거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돈 빌려주고 연 8% 이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다가 만기에 원금 받는 거,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돈 빌려주고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GPL 채권은 내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연에 8% 이자를 받고, 근데 이 8% 이자는 만기에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매월 월세처럼 수령을 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 빌려주고 받고 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빌려간 사람이 안 갚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담보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이 아파트 팔아서 내 돈 회수한다. 이게 GPL 채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구조적인 부분을 말씀드려보자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윳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이 돈을 누군가한테 빌려주거나 어딘가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이 수익 활동을 좀 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고요. 또 한켠에는 나 지금 얼마가 필요한데 이거 나 대출 받고 싶다. 나 대출해주면 이자도 잘 갚고 나중에 원금도 잘 갚을 수 있는데 라는 또 이런 대출의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여윳돈이 있으신 분이 이 자금 조달하시는 분께 돈을 빌려드리고, 또 자금 조달하시는 분은 여윳돈이 있으신 분한테 빌린 돈을 이자 대신 잘 갚고, 그러면 참 좋은데 이 서로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저 행복이가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아파트도 집 팔 사람 살 사람 서로 모르니까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거래를 성사시켜 주는 것처럼, 저희는 약간 돈의 공인중개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윳돈이 있으신 분이 저희 행센이한테 돈을 넣고 그 돈을 저희가 대출을 내보내고 이렇게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행복이 너네는 뭔데 이런 역할을 하느냐라고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행복재무상담센터 산하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 합법적인 대부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법인을 통해서 GPL 채권은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하시게 되면 대부법인으로 넣게 되는 거고요. 그럼 그 돈을 대부법인이 차주에게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차주는 원리금 상환을 행복이한테 하게 되고, 행복이는 여윳돈이 있으신 투자하신 투자자분께 원리금 상환을 하게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구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전장치이지 않겠습니까? 차주가 혹시라도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대출이 나갈 때 아무한테나 막 묻지마 대출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분께만 대출이 나가겠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 저희 행복이가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 고객분들, 투자자분들께서는 질권 설정이라는 걸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질권 설정, 요거 뭐지? 들어본 듯 안 들어본 듯 뭔가 안전장치인 것 같긴 한데 생소한데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권 설정이란 건 뭐냐면, 질권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차주분께서 돈을 못 갚으세요. 그러면 저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뭘 하냐?
해당 아파트 담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자인 저희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법원은 그 담보물을 경매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담보물에 대해서 낙찰자가 나올 거고요. 낙찰자는 낙찰금, 돈을 누구한테 주나요? 근저당권자한테 주나요? 아니면 질권 설정되어 있는 분한테 주나요? 누구한테 주나요? 네, 우리도 아니고 법원한테 주게 되는 거죠. 낙찰자는 낙찰 대금을 법원한테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이 낙찰금 받은 걸 우선순위에 맞춰서 배당이라는 걸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자, 보자. 이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이 돈 제일 먼저 받아갈 사람이 이 사람이고, 그 다음 누구고, 그 다음 누구고,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게 질권자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남는 배당금이 있으면 근저당권자가 받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권자는 최우선 배당권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저당권보다 센 거. 여러분 근저당권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집 사실 때 은행한테 대출 받잖아요. 그럼 은행이 우리 집에 근저당권 걸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은행이 이 집을 팔아버리죠. 경매로.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근저당권은. 근데 그 근저당권보다 더 무서운 게 질권자입니다. 심화편을 한 번 더 할 생각인데 그때가 되면 질권자가 왜 무서운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질권자가 근저당권보다 세다 라는 거고요. 이걸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행보기를 통해서 대출이 진행이 되고 원리금 상환을 받게 되는 것이고, 수익은 연에 8%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세해 전이고요. 세해 후로는 이게 세금이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 그래서 27.5%의 세금을 제하게 돼 있어요. 이자소득세로. 그래서 만약에 1억을 투자하신다 그러면 월에 약 50만 원 가까운 이자를 받게 되시면, 정확하게 48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약 5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자가 27.5%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낮추기 위해서 이거를 개인 명의로 하지 않고 법인 명의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법인에 대한 내용도 다음번에 심화 과정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차주분께서 10억짜리 담보를 맡겼는데 우리가 10억의 대출을 내보내요. 그러면 담보는 있긴 하지만 조금 불안하죠. 이 10억짜리 지금은 10억인데 나중에 팔았을 때 뭐 9억 5천이나 9억에 팔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원본 자산을 훼손당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LTV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65에서 75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한 70% 내지는 72%를 물건별로 조금만 차등을 해가지고 대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70에서 72% 수준으로 LTV가 적용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하실 때는 1년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1년 단위로 진행이 되고, 1년 되면은 원금 받고 이자 받고 끝나고 다음 물건 투자하고, 원금 받고 이자 받고 다음 물건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는 매달 받는 거죠. 그리고 담보 대상은 저희는 철저하게 아파트만을 담보로 하고 있고요. 뭐 가끔씩 뭐 단독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담보로 취급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아파트도 이제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 아파트만을 담보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담보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수도권 그리고 5대 광역시 위주로 담보를 인정을 하게 되고요. 지역별로 저희가 뭐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경남 의령의 모퉁이에 있는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을 한다. 그런 것들은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딱 얘기하면 뭐 이런 아파트 있죠? 그런 것만 담보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투자하시는 방법은 저희가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금이나 은행의 정기 예금 같은 경우는 무형의 금융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만 내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죠. 근데 이 GPL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담보가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투자를 예약을 하시면 저희가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렇게 투자하시는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그런 순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예약을 하시고 나면은 보통은 일주일 이내에는 웬만하면은 다 투자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일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금 길어지면 한 2주나 진짜 많이 길어지면 3주 정도까지도 기다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GPL 채권에서 가장 많이들 하시는 질문인데 5가지 정도를 한번 추려와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부법인에서 대출 받으면 이자가 비쌀 텐데 왜 여기서 빌리냐, 왜 은행에서 안 빌리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되는 경우에 대부법인으로 오시겠죠. 당연한 겁니다. 차주분들도 몇 억의 자산을 갖고 있고 몇 억의 대출을 실행시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알아보십니다. 차주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알아보시는데, 은행에서는 자기 조건에서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알아보시다가 대부법인으로 오시는 거죠. 흔히 뭐 은행 가시더라도 DSR 안 맞으면 끝입니다. 근데 대부법인은 DSR을 안 보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LTV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에 못 가는 경우에 대부법인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채무자가 상환 못하면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건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질권자니까 해당 담보물 아파트를 경매로 팔아서 받으면 됩니다. 경매로 파는 건 누가 할까요?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거는 공무원분들이 일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한테 얘기하는 거죠. 판사님, 우리 돈 빌려주고 담보 잡아놨는데 이 사람이 돈 못 갚았어요. 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판사님이 그거 담보 갖고 계시네요? 그거 저희가 팔아서 현금화해서 드릴게요. 요게 경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투자금을 환수를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고. 자, 세 번째가 이제 LTV 비율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요 비율이 정말 안전한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저희 기준으로는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거 좀 나는 불안한데 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사람마다 기준과 생각은 다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게 나는 불안해 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냥 이용을 안 하면 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2019년도부터 요 GPL 채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단 한 분도 여태까지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은 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과거의 경험치를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건 저희 생각.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전 정권 때 많이 나왔던 질문이긴 해요.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게 다주택자인 경우에 세금을 징벌적으로 과세되던 그렇게 되게 셌었잖아. 이전 정권에서 다주택자 뭔가 나쁜 막 요런 프레임이 있었죠. 그래서 이 질권 설정을 하게 되면은 해당 아파트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으로 질권이 설정이 딱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남의 집에 등기에 내 이름이 올라간 게 처음이신 분들이 대다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것 같긴 한데 혹시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또 등기부 보면은 이제 소유자 있고 이제 채권 관계 막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채권 관계에 들어가는 거지 소유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수에는 당연히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별로 안 듣고 싶어하는 질문이긴 하시지만 많은 분들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약간 저랑 상담할 때 약간 조심스럽게 여쭤봐 주시는 내용이긴 한데 당연히 여쭤보셔도 됩니다. 네,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행센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일단 행센이 망하면 안 됩니다. 네, 일단 여러분은 투자금의 일부가 어떻게 돼, 뭐 이런 걱정을 하시겠지만 저는 인생이 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 절대로 생기면 안 되고요. 자, 농담이었고, 행센이 망해도 질권자분들, 투자자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센이 없으면 좀 번거롭긴 하지만 돈을 손해보는 일은 안 생겨요. 요 구조에서 얘가 이제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엑스표 치는 것도 되게 슬픈데, 일단 색깔을 칠할게요. 그냥 엑스표 하지 않고 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서 돈 받아서 전달하고 돈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게 중간에서 행정 절차를 대행해 주던 존재가 사라지는 거지, 여러분의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질권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가 없어진다, 행복애가 없어지게 되면은 이분한테 연락해서 이자 그거 저한테 바로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 또한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법무사 사무실 가서 저 이런 채권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자 수령하고 이런 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다 도와주실 겁니다. 당연히 소정의 비용은 발생하겠죠. 수수료는. 그래서 행센이 망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경매를 진행하는 건 좋다. 근데 경매에서 진행할 때 내 대출 금액, 투자 금액보다 낙찰가가 낮게 나오면 어떡하느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런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희가 방어 입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방어 입찰 좀 생소하시죠? 방어 입찰이 뭔지 한번 설명을 짧고 굵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분께서 10억짜리 담보에 7억이 대출됐는데 7억이 투자가 됐는데 만약에 차주가 못 갚았어. 그래서 경매를 진행했는데 낙찰가가 7억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입찰하는 금액이 6.8억, 6.9억인 거예요. 그러면은 나 7억 다 못 받잖아요. 이런 걸 걱정하시는 건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투자하신 그 해당 채권의 물건 담보물이 경매로 진행됐을 때 무조건 그 7억만큼, 예를 들어 7억이 나갔다면 그 7억만큼 무조건 누군가가 입찰을 한대더라 라는 게 있으면 어떠세요? 좀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방어 입찰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항상 낙찰금은 적어도 7억 이상은 될 겁니다. 그리고 받을 돈은 당연히 뭐 받는 거는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저희는 근저당권자이면서 또 방어 입찰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담보물을 경매로 진행을 하면은 저희가 입찰자로 참여를 하게 돼서 채권 금액을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입찰을 받았다, 낙찰이 됐다, 그러면 저희는 법원한테 돈을 주겠죠. 그럼 법원은 그 돈을 누구한테 줘? 여러분한테 주겠죠. 그러면 행센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하나 취득한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요겁니다. 요 내용 보시면 여기서 실제로 제가 법원 가서 방어 입찰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다 정리해서 브이로그를 한번 찍었던 건데 요거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렇게 낙찰받는 일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저희 채권 금액보다 높은 입찰가가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10억짜리 아파트인데 낙찰이 7억밖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인데 7억이 낙찰받을 수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이 경매로 집 사지 않겠습니까? 10억짜리가 7억인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됩니다. 진짜 10억짜리가 막 6억, 5억 이렇게 낙찰되는 건 정말 문제 있는 그 물건들 있잖아요. 뭐 전세 세입자가 껴있다거나 권리관계가 뭔가 복잡하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뭔가 그 아파트 경매 중에서도 특수한 상황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보통 뉴스 보면은 뭐 10억짜리가 6억, 5억 이렇게 낙찰에 대해서 반토막 낙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일반적인 아파트가 그냥 경매 진행했는데 10억짜리가 7억에 낙찰된다? 그러면 저는 이거 1년에 10개 하면 30억 버는데요. 7억에 사가지고 10억에 팔고 7억에 이런 일 없습니다. 네, 대부분 없고요. 실제로는 다 이렇게 높게 낙찰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낙찰을 받은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때 한 2년 전에 연말에 엄청 많이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실제로 저희가 낙찰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입찰가가 다른 사람들이 뭐 6억 5천, 6억 4천 이럴 때 저희가 7억을 쓰는 거죠. 그럼 저희는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산 것 같은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 당연히 이분들은 돈 다 받으셨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아파트라는 게 소유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를 바로 되팔 수도 있고 뭐 전세를 놓을 수도 있고 월세를 놓을 수도 있고 한데, 그냥 이거를 보통은 그냥 전세를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또는 월세를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또는 공실로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반등하면 그때 되팝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때 이제 차익을 보면서 일부 기회비용에 대한 것들을 다 만회를 하게 되는 구조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대출을 내보낼 때 그냥 정말 아무거나 내보내지 않고요. 아까 여기 보시면 서울이나 수도권 5대 광역, 지금은 5대 광역시 중에서도 부산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요거를 갖고 있다가 되팔았을 때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물건인가를 보고 대출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대출을 막 내보내진 않겠죠. 그런 식으로 대출을 내보내다 보니까 대출 물건이 이제 항상 쌓여 있지는 않은 거고, 그런 물건들만 내보내다 보니까 저희가 방어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달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와 대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런 회의를, HOMC라는 회의를 하는데, 요걸 통해서 인수 심사 가능한 지역, 심사 불가 지역, LTV 비율 이런 것 지역별로 다 회의를 항상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하면서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심화 버전 때 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긴 한데 오늘 좀 맛배기로 조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GPL 채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골자를 좀 말씀드렸고요. 아마 벤처 투자를 알아보시다가 GPL 채권에 생소하셨던 분들께서는 GPL 채권이 이런 거구나라고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상담하시다가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저희 상담 매니저님들이 다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